네, 안녕하세요. 김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고, 사실 뭐 공간도 별로 이렇게 여러 군데 안 나오고 뭐 건물 안에 있고 사람도 별로 안 나오는데 시종일관 팽팽하게 긴장을 놓지 못하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몇 번째 작품인지 혹시 아세요? 세 번째, 많이들 아시네요. 그래서 장편만 지금 3편 만드셨는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잠깐 저 바깥에서 얘기하다가 2003년에 아나모픽, 그 다음에 2007년 리튼, 그리고 2013년에 이제 더 테러 라이브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점점 한 작품 만들 때마다 더 많은 분들과 영화를 만나게 되는, 이제 말하자면 뭐 성공하는 감독님이시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뭐 앞에 특히 아나모픽은 절대로 못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한번 좀 그동안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10년, 사실 그 학생 때 2편을 만드신 거고 이제 처음 이제 충무로에서 작업하신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 그 텀이 어쨌든 굉장히 이제 길잖아요. 4년, 5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원래 작업 스타일이 그렇게 좀 느리신 거예요? 아니면은 좀 그 준비 기간이나 말씀 좀 해주세요. 중간에 군대 도 갔었고요. 몇 년도에 가셨나요? 그 2004년도 1월 6일 날 입대해서 2006년도 1월 5일 날 전역했죠. 네. 그러면은 학생 때 만든 작품 굉장히 빠르게 별 이렇게 중간 과정 없이 만드신 거고. 그렇죠. 뭐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저 스스로 말고는 없던 때니까요. 그냥 제가 학생 때 찍고 싶으면 찍고, 어떻게 상황이 여건이 만들어져서 찍어야겠다면 찍는 거지, 뭐 누가 이렇게 좀 검열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어쨌건 상업 영화를 찍을 때는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더 테러 라이브 만들 때 좀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는 소위 말하면 이제 독립 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학생 때 만들었던 그냥 습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본이 투입이 돼서 시장에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더 많이 준비가 필요했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것도 있고 좀 허송세월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설국열차랑 하루 차이를 두고 개봉을 했었던 건가요? 같은 날. 같은 날이었나요? 7월 31일? 네, 그 양 배급사가 어떤 동시에 교묘한 술수를 쓰면 원래 8월 1일이었는데 이제 뭐 하루씩 땡겨서 이제 그런 개봉하는 그런 편법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이제 그 두 배급사가 같이 그렇게 해서 7월 31일 날 개봉하는 걸로. 네. 그 양쪽에서 어떤 얘기들은 서로 이렇게 뒤에서 좀 나왔을 거잖아요. 우리 같은 날 해도 괜찮나?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나요? 땅끄리로 대박을 터뜨리자, 아니면 글쎄요, 그 배급 날짜를 정할 때 그게 아마 5월 초였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이제 업계에서 소문이 설국열차가 이날에 개봉을 한다더라 라고 소문이 돌 때 저희 배급사에서 같은 날 개봉을 하겠다라고, 뭐 사실 개봉 날짜를 제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장을 다 판단을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하는 부분들인데, 어찌 보면 제가 그 날짜를 통보를 받았죠. 좀 약간 뭔가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 옆에 계신 분이 편집 기사님이셨는데 제가 후반 작업할 때였으니까요. 그 편집 기사님이 설국열차를 편집을 하셨었어요. 그거를 작업을 끝내고 이제 저희 걸 하셨죠.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이 사람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뭐 같은 날짜에 개봉하는 영화니까 그 영화가 어떤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그 봉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 프로젝트를 많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제가 만든 영화랑 같은 날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아무튼 그런 좀 재미있는 상황. 근데 또 편집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비밀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전혀 말씀은 하지 못하셨죠. 그냥 애만 태우시고 그랬던 작년 늦봄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뭐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서 저도 간간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네. 항상 저 마이크 들고 뛰어다니시는 분이 너무 맨 앞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편 마이크는 없나요? 소편? 네. 소편이. 아, 속편 말씀이신가요? 없습니다. 네. 답변 되신 거죠? 예.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개인적으로 도테럴 라이브가 여태까지 한국 영화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형식의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만드실 때 혹시 불안감이나 부담되셨던 점 없으셨는지, 그리고 도테럴 라이브가 관객들한테 통할 거라고 그런 확신을 갖고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제가 답을 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불안감보다는 반대로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있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 너무 자신감.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상업적인 결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이럴 텐데 불안한데 어떡하지라고 하면은 제가 안 하겠죠. 반대로 이게 이러한 형식이고 이러한 구성으로 진행되는 영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관객들에게 훨씬 더 좋은 영화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저 스스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자신감 어떤 거에 대한? 사실은 제일 처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처음으로 상업 영화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뭐 누가 저에게 준비를 하라라고 뭐 오더를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어떻게든 이제 이 일을 계속을 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랬을 때 신인의 입장으로서 어떤 영화를 만드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스스로 그때 당시에는 한국 영화에서 특히나 스릴러 영화에서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구성들이랄까, 레파토리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지점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글쎄 모르죠. 또 관객분들이 되게 낯설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다듬어서 선보인다면 훨씬 더 조금 신선한 맛이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처음에 제가 타겟으로 삼았던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려야겠죠. 네. 그 인물들이 이제 그 윤영아라는 인물하고 박노비 나중에는 이제 아들이었지만 그 두 인물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한 인물은 그 영화 전체에 계속해서 등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반면 박노규 아들은 사실 목소리만 거의 계속해서 등장하다 내 마지막 순간에 등장을 하잖아요. 물론 비중 자체는 굉장히 둘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그 화면에 등장하는가 안 하는가 목소리 한 사람은 목소리고 한 사람은 시각 얼굴이고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을 좀 이렇게 배치할 때 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영화적으로 이걸 표현해야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고민거리였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글쎄요, 그
두 축을 윤영화, 박누규로 본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축을 두 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윤영화의 모든 이 속 알리와 감정 하나하나를 관객들이 직접적으로 같이 다 느끼고 호흡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표였었고요. 윤영화가 일단은 뭐 그 범인과 통하는 것 말고도 주변의 몇몇 사람들과 소통을 또 중간중간에 나누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엮어봤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윤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관객들과 함께 느끼게 해줄 것인가 라는 게 가장 중요했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따가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 네, 영화 재미있게 봤고요. 궁금한 게 이제 크레딧 올라가다 보니까 B캠, C캠 이렇게 카메라를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소문에는 한 장면을 찍을 때 카메라 10대 돌렸다는 막 소문도 돌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카메라를 여러 대 쓰면서 찍은 이유도 일단 궁금하고요. 보통은 찍을 때는 컷에 따라서 카메라를 바꿔가면서 찍는데 그렇게 안 찍은 이유가 궁금하고, 편집 때는 이제 콘티대로 편집을 한 건지 아니면 찍은 소스들을 보고 이렇게 붙이면 괜찮겠다 해서 완성된 건지, 두 가지가. 네. 10대 이렇게 역시 소문이니까 부풀려지기 마련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세트 안에 있었던 카메라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7대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화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는 3대였었고요. 소위 이제 알려진 뭐 레드, 스칼렛, 에픽 이런 것들. 나머지 2대는 이제 영화에서 보이는 그 방송용 카메라, 방송용 렌즈 카메라 2대였었는데 그것도 실제로 촬영을 했었죠. 중간중간에 나온 뉴스 화면들은 다 실제로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영화 소스로 사용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영화에서는 거의 안 나왔지만 이제 뭐 CCTV 화면이라고 해서 이제 세트 구석에 박아놨던 고프로 카메라 2대가 있었는데 어쨌건 영화에서 거의 주를 이루었던 카메라는 그 영화 촬영용 카메라 3대가 있었죠. 그 부분들은 비단 사실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다른 영화 학교에서 이제 영화 작업을 하면서 만들 때에도 항상 그랬었어요. 예, 처음에 영화 찍을 때도 한 카메라 3대, 4대 정도로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감독님들마다 영화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들이 다른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여러 대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고 또 편했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역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실 처음에 이 더트리 라이브 이제 프리프로덕션을 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상업 영화들은 콘티 작업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죠. 장면 하나하나에 예상되는 장면들을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스태프들과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이 그림을 실제로 영화 장면으로 찍기 위해서 현장에서 흔히들 만약에 카메라가 한 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장면과 거의 비슷한 구도를 잡아서 한 장 한 장씩 이제 찍어 나가는 게 소위 말하면 어쩌면 이제 고전적인 영화 촬영 방식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콘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사실 하기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심지어 그 이전에 2편 영화는 콘티 같은 건 한 번도 그려본 적도 없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콘티 자체가 필요했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스태프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그린 콘티 작업을 한 차원이었었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편집 과정에서는 콘티대로 사용된 것들도 있지만은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카메라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이 한 사람을 찍을 때 그 카메라 역시도
인물이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그 배우의 감정선에 따라서 같이 연기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게 제가 촬영 감독님께 드렸던 가장 큰 주문이었었어요.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이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라는 가장 큰 명제였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슛이 들어가고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면 이 촬영 감독님이 이 카메라를 핸들드로 어떻게 찍을지는 저는 사실 구경하는 입장이었죠. 예.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의 느낌들을 다 캐치를 해서 편집 과정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넣는 것들이었었고요. 뭐 항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정보 전달이 분명히 돼야 된다라든가 혹은 뭐 CG컷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계산을 하고 각을 재고 찍어야지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로 아마 그 주인공의 원샷 핸드헬드 샷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제가 좀 촬영 감독님께 일임을 한 부분들이 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 계신 분. 영화를 잘 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긴박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돌아가다가 이 막판에 제가 영화의 힘이 없어졌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경영 씨가 이제 78% 넘었으니까 갑자기 이제 퇴근한다면서 하면서 그 장면부터 이건 뭔가 좀 말이 안 된다. 저 긴박한 상황에 아니 저 양반이 지금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폭탄을 자주 팍 터뜨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반감제는 뭐 폭탄 터진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마지막에 그 빌딩 있지 않습니까? 빌딩이 팍 터지면서 뭐 SNC 빌딩을 덮칠 때는 이것은 뭔가 이건 진짜 좀 아니다. 갑자기 좀 뭔가 민원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 묻고 싶은 거는 초반에는 긴박하게 스피디하게 가다가 이제 이경영 그 이제 대근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리면서 폭탄을 저렇게 또 빌딩을 연속도 터뜨리는 게 이게 과연 저게 옳은 기법일까 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폭탄 저거 극장을 보면서 폭탄 전문가들이 물어보니까 아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한 개인이 한 건물에 폭탄을 터뜨릴 수 있을 정도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공상과학 경화 수준이라고 좀 이제 그랬고 마지막에 이제 마포대교에서 제가 실제로 이 노가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은 제가 폭탄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지금은 아니지만은 2년 전에는 마포대교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좀 노가다 하다 보니까 그때 자살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케이블 TV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지금은 좀 이제 폭탄을 설치하기 힘든데 그 실제로 그 마포대교를 그 감독님께서 한번 보시고 어떤 그 화면을 잡아야겠다든지 그렇게 실제로 탐사하신 적이 있는지 좀 실제와 이론상의 차이 그리고 이제 그 이경영 대근신부터 갑자기 왜 이렇게 좀 제 개인적인 느낌이 힘이 왜 이렇게 빠졌는가 영화에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질문의 역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대교는 네 여러 번 수차례 뭐 답사라고 한다면 네 많이 갔었었고 그 폭탄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일개 개인이 폭파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부분들은 시나리오는 사실 다 명시가 돼 있었고 대사로도 표현이 돼 있었고 신으로도 있었지만 삭제한 부분이었었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여러 관객분들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저에게 주셨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아쉽다. 저 역시도 편집할 때 아쉬웠었죠. 네. 하지만 그게 뭐랄까 이제 그런 씬들을 넣고 하면은 개연성은 맞고 말은 되는데 영화 자체가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내렸었어요. 해서 전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이 뭐 이렇게 굉장히 앞뒤가 잘 맞는 그런 추리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끊이지 않는 그 속도감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뭐 저도 그 사실은 그 대사 한 줄 한 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썼었지만 편집 과정에서는 다 덜어냈던 부분이었었고요. 만약에 그게 영화에 들어갔다면은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었겠지만 말은 되지만 더 재미는 없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래저래 답변을 드리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너무 변명 같고 또 그냥 제 치부를 감추는 행위 같아서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다음 영화에 더 많이 준비해서 재밌는 영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박수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보면서 폭탄 특히 귀에다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뭐 말씀하신 것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잠깐 보면서 이 사람은 이게 혹시 뭐 슈퍼히어로물 내지는 공포 영화의 무슨 그 괴물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 기본적으로 스릴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가면서도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장르가 믹스돼 있나라는 느낌까지 이제 줄 정도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 소위 영화에서 어떤 그 박진성이라고 하나요? 그 개연성이 아니라 아무튼 사실과 유사한 그러니까 사실 논리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들 실제로 가능하냐 이런 것들 관객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따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또 이제 영화에 어떤 몰입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질문 저도 좀 궁금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을 피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다른 더 재밌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이제 물음표가 뜨는 지점들이 있죠. 뭐 사실 그것뿐이겠어요.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꼬투리를 잡자면은. 근데 그러한 생각이 미처 들지 못하게끔 영화를 더 빨리 진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훨씬 더 재미있는 씬을 더 긴박한 씬을 등장시키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대처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네. 아까 두분 작가가 안녕하세요. 저번 2014년에 사이바가 발간하는데요. 기억나시는지 진짜 많아왔어요. 네. 기억을 못하시는 듯.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덕트럴 라이프가 뉴스를 없애라라는 시나리오의 일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시나리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내용을 이렇게 덕트럴 라이프만 만들게 됐고 또 그리고 지금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그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지금 그때 그 시나리오가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초반에 한 5분 10분 설정이 지금 영화 거의 똑같았어요. 됐었어요. 그다음에 그 이유가 뭐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제가 초고를 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상하고 재미도 없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설정을 저는 버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거를 더 잘 어떻게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뒷부분은 다 버리고 앞에 있는 5분만 가져와서 그것을 확장시킨 게 지금의 영화겠죠.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여쭤보신다면 저는 3분의 2 정도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일단은 뭐 대외적인 어떤 상업적인 성과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저를 포함한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특히 저희 뭐 제작사 대표님까지도 한 번도 이런 결과를 어느 누구 생각해 본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어쩌다 그렇게 했을까 뭐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개봉한 이후에 저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숙제로 사실은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게 됐을까? 오답 노트, 정답 노트로 정리를 해놔야 이게 또 다음 영화에서도 제가 영화를 만들 때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 이제 좀 제가 머릿속으로 분명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 영화를 만든 모든 분들이 이 영화의 결과를 이만큼 그러니까 상업적인 결과를 이만큼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가 현재 관객들이 원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엇나가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어요. 그러니까 설정이나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소 현재 한국 영화보다 더 과하고 더 빠르고 또 심지어는 항공관에서 사람 혼자 이러는데 이것이 과연 관객들이 봤을 때 재미있게 생각을 할까라는 물음표를 가지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들 때에는 조금 기존의 상업 영화들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 그리고 좀 더 독창적이고 색깔이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작사에서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현재의 관객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 나가 계시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현재에는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영상 컨텐츠들이 그 범람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존재하잖아요. 정말 하루에 쏟아지는 컨텐츠들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다 소화를 못할 정도로 쉴 새 없이 이제 액정 화면을 보게 되죠. 거의 대부분의 관객분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훈련이 됐달까요? 익숙해졌달까요? 이러한 정도는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소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미 되어버리신 거죠.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이게 고춧가루 많이 친 게 아닌가 했는데 이미 네 충분히 그런 것들을 소화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영화를 만들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참고를 하고 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질문들이 너무 많으셔서 맨 앞에 계신 분이 이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 그 나중에는 윤영화가 테러범이 돼서 그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말을 초반에 아예 잡아놓고 진행하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결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감독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가지고 찰기작을 준비를 하시는지 언제쯤 알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버전은 뭐 어마무지하게 많았었어요. 뭐 처음에는 윤영화가 여자이기도 했다가 네, 되게 많이 있었어요. 결말도 좀 여러 개로 이제 분분하다가 제가 어떤 하나의 지점으로 도착을 했을 때 그것에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았던 게 지금의 결말이었었어요. 이 결말로 갔을 때에 제가 가장 포커스를 삼았던 것은 윤영화가 테러범이 되는 과정을 만들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영화가 뭐 범인과 통화를 해서 이래저래 사투를 벌리다가 결국엔 누른다가 아니라 처음에 세속인이었던 윤영화가 테러범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영화에 담자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맥락이었었고 그게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좀 설득이 됐었었죠. 네. 그렇게 결론을 정한 다음에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게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를 수정할 때의 과제들이었었고요. 물론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몇 분 사이의 말들이 사실은 몇 년이 걸렸으니까 다음 영화 같은 경우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언제가 될지는 저도 참 궁금해요. 예, 언제 촬영이 들어갈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뭐 쓴다고 맨날 책상 앞에 앉아는 있는데 네, 선뜻 확실히 손에 잘 잡히지는 않으니까요. 네. 네, 계속 어쨌건 책상에는 앉아 있어야지 네,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가졌던 의문이 좀 풀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작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좀 어떤 창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지배하는 사람이 자기 손끝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작 리튼에서는 그게 감독과 작가와 어떤 등장인물이었다면은 사실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윤영화라고 하는 인물은 그 차 국장하고 그다음에 그 박 팀장하고 두 인물이 어찌 보면 하나는 어떤 국가 권력, 그 테러를 진압한다는 명분하에 국가 권력으로 좀 통제하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전공사 같은 느낌이고 차국장은 이제 미디어라는 통제를 통해서 네. 시청률 지상주의라는 걸 통해서 어찌 보면 이 윤영화의 삶을 이렇게 좀 쥐락펴락하는 운명은 좀 그런 인물인데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딱 폭탄을 누르는 그것을 감독님 이제 비전이 어두워진 건가? 비관적이 된 건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까지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런 식으로 죽어버렸을 때 그 이렇게 매달렸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경찰에 의해서 사살당하면서 죽었을 때 그 어떤 노동자 계급의 화면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들의 목소리가 저렇게 사과를 원할 뿐이야라고 저렇게 절절하게 외쳤던 목소리가 거의 이렇게 네. 살해당하는 느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렇게 자폭해버리자 막 이런 건가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매트릭스 바깥을 벗어나서 이제 테러범이 되는 거. 바톤 터치인 거죠. 네, 테러범으로부터 그 스위치를 받은 게 바톤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네. 그렇다면 그 전작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결국은 그 작가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 삶을 이렇게 가져가는 어떤 그 전작의 이야기들하고 좀 같은 맥락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네. 뭔가 굳이 뭐 코에 걸자면 코걸이니까요. 네. 글쎄요. 벗어나고 네. 탈주하고 극복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도 아마 잘 모르겠죠. 네. 평론가분 같으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가 싶지 뭐 자기가 해놓은 건 잘 모르지 않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계신.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그 영화 중반에 윤영화가 귀에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할 때 잠깐 안경이 한 1초, 2초 정도 되면서 화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스타카토처럼 툭툭툭 끊어져서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이 윤영화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영화를 같이 봤던 다른 분이 지나가면서 이제 영화 상영상에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왜 갑자기 화면이 까매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 감독님이 어떻게 편집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 실물 보니까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사진.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사실 편집실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였었어요. 저는 그러한 의도로 편집을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확 생기네요. 네. 그러한 의도로 편집을 했었었는데 편집 기사님도 그렇고 다른 이제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이게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과해서 왜 이러지? 영화가 왜 이렇게 중간에 끊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조금 이 블랙을 이렇게 짧게 사용하는 것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받았었어요. 하지만 근데 제 마음대로 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 실제로 보니까 옷도 잘 입으시고 패션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영화 보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초반에 그 윤영화라는 캐릭터가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부분은 캐릭터를 구상하실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정우란 배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박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와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배우를 연주하신 건 아닌지 그런 캐릭터적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쓰는 데도록 사실은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배우분이셨어요. 네. 항상 머릿속에 이제 딴 사람만 몇 년 동안 생각을 하다가 그게 누군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계속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죠. 지금도 말씀드리세요? 네, 괜히 제가 말실수해가지고 누가 될까봐 그분이 아니어서 뭐 안 했다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질문하신 것을 역순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랄까 캐스팅을 할 때에 그 결론적으로 다시 그 생각을 해서 하정우란 배우에게 1번으로 시나리오를 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쨌건 간에 이 영화가 한 사람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베리에이션 폭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시나리오 쓸 때에는 그냥 앵커로서의 어떤 그런 약간 신경질적이고 그런 얌전하긴 하지만 또 뭐랄까요, 도시적인 뭐 그런 이미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이 인물의 폭이 좁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죠.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서 이제 캐스팅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해서 다시 궤도 수정을 해서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중시했던 것이 그 하정우라는 배우였고, 사실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도 거의 모든 시나리오가 다 그 사람한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예. 근데 뭐 저희가 캐스팅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1번으로 한번 처음 이렇게 했는데 바로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튼 그런 어떤 영화 내에서 보이는 되게 여러 가지 표정들, 예를 들자면요, 표정들도 있고요. 어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 영화를 봤었을 때 우리 영화 굉장히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었고, 결과적으로는 뭐 판단을 했던, 기대했던 훨씬 그 이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그 선글라스가 그러한 일리일 텐데요. 거의 뭐 머리를 손질한다거나 뭐 담배를 피우고 버리고 뭐 전화기를 바꾸고 이러한 액션들은 사실은 시나리오에 거의 다 명시가 돼 있었지만, 선글라스는 그 배우의 의견이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인물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거다 보니까는 저도 시나리오 쓸 때 이 인물의 어떤 외형적인 변화를 어떻게든 좀 많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니트도 벗고 넥타이도 바꾸고 머리 스타일도 계속 이제 이렇게 바뀌게 하고 안경도 썼다가 뺐다가 한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 더해서 이제 처음에 차라리 선글라스를 끼고 정말 능청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되게 번질번질한 모습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었었고, 그게 처음에 이제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영화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저로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잘 봤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실제로도 테러 같은 것들이 있고 뭐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영화 보면서 약간 불편했던 게, 재미있게 봤으면 불편했던 게,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이제 범인들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 억눌린 분노 같은 것들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그 죄 없는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범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명석한 이제 분석을 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당사자들을 제대로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해가는 그런 영화를 제가 이제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만드실 의향이 있는지가 이제 제 질문이었는데 혹시 만들 생각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질문보다는 바람으로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만들지 안 만들지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여기 저기 계신 분 하시고 그다음에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마지막에 테러범으로 이다희 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테러범 목소리로는 김대명 씨가 목소리를 출연하셨는데 하필 왜 같은 이다희 씨의 목소리를 쓰지 않고 김대명 씨의 목소리를 출연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에 대통령이 얼굴은 나오지 않는데 목소리로 이춘현 대표가 출연하시는데 왜 하필 이춘현 대표를 이용하셨는지. 네, 잘 모르시겠지만 이춘현 대표라는 사람은 이 영화의 신해이천의 대표시고 이 영화의 제작자시고요. 예. 저한테는 사장님이시죠. 네. 네. 사실은 뭐 많이 잘 모르시겠지만 왕왕 한국 영화에 출연하세요. 네. 실제로 중앙대학교 연극과 출신이시고 본인은 어떤 뭐랄까 아니다고 절대 손사래를 치시지만 어떤 역할을 드리면은 마지못해 하시지만 네 하시긴 하시고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어떤 본인 젊었을 때 시절을 회고하면서 하시는데 뭐 그런 차원도 있었겠지만은 실제로 대통령 목소리도 이제 녹음했는데 제가 딱히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게 근데 정말 후반 작업 막바지여서 시간도 없고 달리 그 목소리 때문에 캐스팅을 할 여건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뭐 전 썩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사실 그거 목소리 이춘현 대표님이에요라고 말 안 했으면 아마 아무도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목소리가 어떤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저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었고요. 그 부당거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당거래 그 초반 씬에 갤보스 먹다가 이렇게 입 닦는 그 경찰청장 아저씨 계세요. 그분이세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범인 목소리를 이제 전화 목소리를 왜 달리 했느냐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다윗 씨한테 캐스팅을 의뢰를 해서 역할을 제의를 드렸을 때 이 범인 전화 목소리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본인이 카메라에 찍히진 않지만 촬영 현장에 다 와서 왜 다 왔느냐면은 실제로 그 인이어가 전화기와 연결이 된 인이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실제 상황과 거의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연기를 하기에 훨씬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거기는 뭐 유선 전화라든지 톡백이라든지 뭐 인이어는 다 실제로 작동을 하게끔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다희 군은 그 세트장 어디 한 켠에 구석에 있는 방음이 되는 방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들고 이제 정말 그 범인처럼 그 범인의 대사를 한 거죠. 실시간으로 그 윤영아 그 대사를 주고받은 거죠. 그리고 실제 그 통화 내용이 다 녹음이 된 거고요. 저는 편집사 그 녹음된 내용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는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랄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다이군의 어떤 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아니었어요. 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에 다이군이 갓 20살이 되던 때여서 어쨌건 초반에 어떤 범인으로서의 목소리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위협적이고 그리고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때 당시 다이꾼의 나이로서는 어떻게든 예, 커버하기는 힘들겠다라고 촬영이 끝난 다음에 제가 판단을 내리게 됐었어요. 해서 네, 이 범인의 목소리만 따로 목소리 연기를 해주실 분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네. 뭐 좀 뭐랄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요건들이 있었어요. 범인으로서 어떤 그런 위압감이랄까 뭐 처음에는 50대라고 했으니까 그 약간 처음에는 나이가 또 들어 보여야 하는데 나중에는 다이꾼과 목소리가 매칭이 또 돼야 하는 뭐 이런 약간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는데 교묘하게 잘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2013년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도테어라이브인데 이렇게 감독 직업을 보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마지막 장면에서 윤영호가 이제 폭탄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건물과 함께 이제 건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윤영호의 몸이 뒤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때 윤영호는 이제 정면을 똑바로 위치한 게 저는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어떻게 디렉션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건 저도 생각 못했어요. 네, 네. 그냥 뭐 옆에 보기 좀 뭐하고 그냥 앞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되게 좀 이제 있었어요. 그 마지막 컷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씬 전체에 대해서 윤영의 감정 표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얼마나 표현을 해줄 것인가, 얼마나 표현을 해야지 관객들과 같이 이것을 호흡할 수 있을 것인가는 실제로 그 배우분과 저도 의견이 좀 분분했었고 해서 결과적으로 촬영 한 번은 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지막 컷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도 조금 있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마지막 컷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조금 더 과하게 뭐 더 많이 찡그린다거나 더 많이 슬퍼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 주연 배우분의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이 설득이 됐었고 해서 이제 서로 상호 보완해서 그러면은 이 정도의 선에서 해도 충분히 전달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선을 더 넘어갔을 경우에는 좀 오히려 과잉 같기도 하고 네 거기서 뭐 윤영아 뭐 눈물을 흘리면서 넘어가는 거 좀 웃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정말 그때 당시에 나라면 너무나 오만 가지 감정들이 다 들 텐데 그것을 단 하나의 샷에서 하나의 표정으로 어떻게 표출해야 될까라는 것들 네,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도 가장 영화에서 뭐 굳이 제가 만든 영화 가지고 뽑는 것도 웃기지만 이 영화에서 제가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 몇 가지를 꼽으라면 네 저는 그 장면 꼽고 싶습니다. 저 영화를 잘 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좀 다른 소감으로 영화를 봤기 때문에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 있고 상업 영화를 찍으시면서도 안에 매체도 빗드시고 그다음에 행정부도 빗드시고 하셔서 정말 재능이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극장신에서 속도감이 떨어지고 속도감이 유지하지만 갑자기 맥이 빠졌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서 갑자기 성찰할 수 있게 만들거나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성장 영화라기보다는 각성 영화가 아닌가 한 벤치리가 뒤에 와서 타자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지막이지만 그렇게 봤고요.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이제 감독님 영화 보면 어쨌든 이렇게 쇠만 그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보면 또 그게 생각이 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보통 뭐 이제 이슈나 이런 것도 수집도 하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착상을 하실 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실 때 또 어떤 매체를 많이 접하시고 이제 그건 또 영상을 하시거나 영상 아닌 매체에 비중을 둘 수도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해외에 여러 감독들이 있는데 특별히 편애하시는 감독이 있는지 그렇다면 누군지 또 어떤 시각에서 그런 걸 또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음악이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부터 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뭐 다른 뭐 소설책이나 영화라든지 아니면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소스를 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거의 음악에서 많이 착안을 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시나리오 쓸 때에도 이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음악이 이런 걸 거야라는 것을 사실 거의 계속 무한반복을 해놓고 그 씬에 제가 들어가서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쓰는 편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좋아하는 감독은 거의 해마다 바뀌고, 예. 이 영화를 봤는데 갑자기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막 뭐 이렇게 되고 막 금사빠처럼,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결같이 좋아하는 감독으로 치자면은 폴 그린그래스의 본인 2편 3편 만드셨던 그분 굉장히 좋아하고요. 다른 분들은 좀 많이 들쭉날쭉 하셔서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 딱히 생각나는 분은 안 계십니다. 네, 또 시간은 많이 가고 있지만 저 뒤에 지금 두 분 계신데요. 예, 여자분 먼저 마이크 드리고요. 제가 각별히 여기 영상 자료 프로그래머님한테 주의를 두고 왔습니다. 팬심 자제하고 질문 자제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입국 다물고 여러분께 마이크를 많이 드립니다. 영화는 재밌게 봤고요. 짧은 질문인데 그 배우 주인공 이름이 영화입니다. 영화에 영화라는 주인공 이름 쓰기가 좀 특이하다 생각을 했는데 배우 이름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그런 의미여서 영화는 아니었었어요. 윤영화뿐만이 아니라 그 극 중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의 이름이 차대현이 있었고요. 자국적 이름이 차대현이었었고 박 팀장이 박정민이었었고요. 그냥 극 중의 인물들이 조금 다 뭐랄까 느낌이 일맥상통한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윤영화 이름을 지을 때에는 조금 중성적인 느낌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뭐 때문이냐면 손석희라는 이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철자나 뭐 강자나 이런 거 들어간 거고 좀 남자 같기보다는 앵커로서 그 이름이 어떠면 더 신뢰가 갈까라는 것 때문에 윤영화조차 뭐 그런 걸로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도 사실 좀 많이 떠오르죠. 어떤 게요? 윤영화가 손석희 예를 들면 이미지도 조금 현실의 어떤 인물들이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윤영화에 어떤 나오는 그 뉴스 멘트를 할 때의 대사 톤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100분 토론 정말 그다음에 시선 집중. 사실은 시선 집중도 처음에 시선을 쓰기 시작할 때는 매일 아침마다 녹음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한 1, 2년 지나니까 팟캐스트 같은 게 나와가지고 녹음을 한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없게 된 거예요. 그냥 다 나중엔 다운받으면 되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녹음을 좀 제가 차곡차곡 해놓으면 나중에 배우한테 좀 이렇게 자료를 줘서 참고를 하시라. 옛날에 내가 다 녹음했던 거다라는 좀 티를 내려고 했는데 이게 그런 게 나오는 바람에 좀 약간 아무 쓸모 없게 돼버렸었어요. 어쨌건 그 윤영화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캐릭터를 이제 처음에 구축을 할 때, 그러니까 윤영화란 캐릭터 구축을 손석희를 토대로 했다라고 해서 이제 왕왕 몇몇 분들은 그럼 손석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실제 뉴스에서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포착을 해야 될까. 뭐 제가 실제로 뉴스 앵커 하신 분들을 제가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나 지식을 접할 방법이 딱히 없다 보니 매번 뭐 그 손석희 씨가 하는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면서 그렇게 구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또 계셨는데 저기 먼저 드시는 남자분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두 분께 그냥 계속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세부적인 거 한 가지부터 먼저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저 처음에 그 소형 이어폰 폭탄이 범인이 스튜디오로 난입하잖아요. 그거 들고. 근데 그때 분명히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줄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화가 서로 오고 갈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영화가 좀 제작할 당시에 이 영화가 좀 만들어진 계기가 무슨 광우병 파동 때 그 시사 토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일산에 사시는 최 선생님, 예, 그렇죠. 예, 끓여 먹으면 뭐 소고기가 괜찮다고. 네. 그 대화부터 그 영화가 출발한다고 들었어요. 예. 이게 맞는지. 네. 예. 네. 저기 죄송하지만 그 처음에 질문하셨던 그 맥락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처음에 그 이어폰 폭탄 가지고 범인이 들어가잖아요, 스튜디오로. 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서로 꼬잡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범인이 직접 그 이니어를 들고 스튜디오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뭐랄까요? 그건 아까 답변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 질문 하시면 제가 너무 진짜 사람이 작아져가지고요. 뭐라고 이렇게 얼굴도 빨개지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가지고는 뭐랄까 일단 맹점이고 약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세세한 그런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이미 영화를 만들고 손을 뗀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답변 못 드리는 점 죄송하고요.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네, 그 광우병 그런 일들이 있었을 당시 백봉토론에서 일산에 사시는 최 선생님을 정말 되게 분명히 기억해요. 왜냐면 그거를 제가 다운 받아가지고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생방송 도중에 조금 이상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생방송 도중에 퍼졌을 때 그 뭐 손석희 씨뿐만이 아니라 그 각각 그 출연하신 패널들의 어떤 그런 리액션들이 조금 되게 사실 심각하고 첨예한 어떤 그런 논쟁들이 일던 와중에 약간 피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아마 그 범인의 어떤 처음에 그 태도랄까 이런 것들을 그 방송 보고 저렇게 시작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예, 라고 해서 네, 착안했었습니다. 아까 손 드실게요. 네, 저는 이 영화 개봉할 때도 지금 두 번째 보는데 그래도 긴장감을 갖고 계속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 영화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 질문은 제가 이제 뉴스를 듣기로는 이 영화 시나리오를 한 5년 동안 쓰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소재가 테러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 미디어 그런 앵커가 주인공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테러범은 그런 어떤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어떤 사연이 또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해서 이제 사건이 계속 이제 어떤 끝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처음에 시나리오 쓰셨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을 하셨고 그런 어떤 여러 요소들을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는지 저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자세한 시나리오 쓰는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마지막 짧은 질문은 맨 마지막에 그 윤영아가 이제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SNC 우리 IT로 넘어가는데, 저는 뒤로 넘어갈 때 그 창문 밖으로 약간 청와대 지붕 색깔이 나는 약간 건물 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그게 청와대 지붕인지 그게 아까 살짝 궁금했어요.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네, 여의도에 있는. 청와대는 여의도에 없죠. 네, 왕왕 예 혼돈하시지만 네, 국회의사당 지붕이 맞고요. 네, 시나리오 쓴 기간이 5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그 기간이 그렇게 좀 저한테는 길다 보니 세세한 스텝 바이 스텝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도 자료를 들여다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고수를 따지면 아마 한 17고 정도 썼었던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에 뭐 많은 그런 파도들이 있었겠죠 아마. 근데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질문은 죄송한데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짧게 앵커나 뭐 요즘에 우리 시대적으로 대백이나 뭐 이렇게 갖고 많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시대일 때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그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압력이나 뭐 이런 거 받고 자기 직업적인 그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그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감동이 참 왔어요. 그게 어떻게 영화의 진짜 묘미라고 마지막으로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윤영아라는 인물이 제가 영화 다시 보는 건데 지금 다시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궁지에 몰렸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이면은 아마 견디기 힘들 그런 부분까지 몰고 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배우와 있었던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혹시 궁금하고요. 혹시 앞으로 작품 하시면서 같이 하고 싶은 배우가 있으신지 첫 작품부터 하정우라는 배우랑 같이 작업하셨는데 좀 궁금합니다. 네, 촬영 시작하기 한 달 반 전부터 아마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둘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단은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더 보충을 하고 필요한 건 빼고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꺼이 그 배우분께서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왜냐면은 본인 역시도 사실은 다른 이전에 주연으로 영화에서 많이 출연하셨지만 이 영화만큼 이제 그 비중이 많았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잖이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뭐 그 연습량도 너무나 상당했었고 그 실제로 시나리오를 이제 각자 제본해서 이제 펼쳐놓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제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더 시커먼 거예요. 예, 계속 줄과 메모, 제가 그냥 흘려서 했던 말들까지 다 메모를 하고 예, 형광펜을 치고 원래 필통은 그냥 한 요만한 건데 그 사람은 필통 그 노트북 파우치 아시죠? 그걸 필통으로 갖고 다녀요. 필통이 막 형광펜이 막 20자루씩 있고 막 이렇게 원래 그런가 싶을 정도로 아무튼 필기량도 어마어마한 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과 계속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요? 이렇게 계속 간데 감정은 계속 이제 고양됐다 떨어졌다 네. 긴장됐다 이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네. 그 리듬 주기가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포인트에서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를 좀 의논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정우 씨의 어떤 그 방법에 좀 이렇게 좀 많이 맡기신 편인가요? 그런 연기에 관한 논의 과정이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는 시나리오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었고 또 제가 그 그래프 같은 거를 그려가지고 이제 유명한 감정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그게 표가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먼저 제시를 하는 게 순서니까 해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조금 더 수정을 할까 부터 시작을 해서 대사 하나하나도 이제 다시 다 그 리딩을 해보고 조금 안 붙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볼까 그런 것들까지 일단 네 굉장히 많은 그 사전에 일단은 연습과 준비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해서 사실 현장에서는 딱히 말 섞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 저는 그냥 그 모니터 앞에서 거의 이제 사실 구경하다시피 했었고, 왜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가 이미 사실 거의 논의가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서 이제 아마 촬영 기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었고 그러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되게 막 쿨하게 말씀하셔서 마치 이렇게 배우들이 알아서, 물론 이제 사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지만 배우들이 알아서 다 했고 촬영 감독한테 이렇게 맡겼고 말씀하시는데, 또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거의 뭐 완벽주의자의 결벽증 감독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에 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글쎄요. 뭐 소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해놓으면 이렇게 현장에서 딱히 뭐 부딪히거나 의견이 이제 갈리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촬영이 지연되거나 한 일은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제 달리 말씀드리자면 어쨌건 저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를 이제 썼던 시간들이 꽤 길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누적됐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을 거니까요. 이제 그것들을 그냥 저만 알고 있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배우들이 알아야 되고 스태프분들이 같이 알아야지 이게 영화의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것들을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일단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었고, 그래서 뭐 표도 만들고 뭐 촬영 매뉴얼 이런 것도 만들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들으려면 아주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시간 다 됐는데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도록 할 거예요. 제가 시간 다 됐나요? 그렇죠. 네, 죄송한데 그러면은 감독님께 좀 관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면서, 저도 지금 말을 안 하려고 진짜 애를 썼답니다. 네. 여기 한 1시간쯤 된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인사만 하고 계속 질의응답 하느라 네, 사실 따로 뭐 이렇게 인사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훌쩍 그냥 갑자기 진행하게 됐었잖아요. 예. 뭔가 내가 이렇게 계속 답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사실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미 작년 여름 영화인데 시네마테크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셔서 상영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질문해 주시고 남아주셔서 제가 하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밖에 눈 오는 거 아시죠? 네. 아무튼 오시는 길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주위 분들이 뭐 해서 뭐 영화가 이렇게 됐는데 뭐 바뀐 게 없냐,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앞으로 영화 이제 할 때 다음 영화 만들기 좀 이제 쉽지 않겠냐 그런저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화를 다 까먹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처음 이제 시나리오 쓸 때의 그때의 상황과 자세로 돌아가서 다시 준비를 해야지 뭐가 돼도 되지, 뭐 이렇게 하나가 좀 됐으니까 좀 이렇게 다음부터는 좀 설렁설렁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순간이 조금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미 다 잊었고 이런 걸 한다고 이제 처음에 연락을 받고 좀 약간 쑥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와서 이걸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도 네, 횡설수설하네요. 많이 찾아와 주셔서 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다음 영화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천천히 한 편 만드시
만드시는데 숙성 시간은 길지만 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너무나 관객들 즐겁게 그리고 또 많은 생각할 수 있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든 영화 산업 환경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정말 수십 편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